영업전이라는 거는 원래 당나라 균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임금 체불이죠. 정말 저렇게 했으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쿠데타고 이게 드라마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중앙귀족, 호족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걸로 나와요. 서경 세력들을 모아서 김운하고 체제를 제거하겠다. 사실 요즘에 이상하게 또 현종이 고려의 성군이다. 지금 성군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현종을 엉뚱하게 미화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리시는 순서죠.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어느덧 좀 드라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은 좀 바쁘셔서 잘 못 보시죠? 네. 약간의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중심을 잡고 지금 귀주대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훈과 최질의 난이 드라마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말에는 좀 진압되는 과정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당시 역사적 배경과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딱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김훈과 최질의 난이. 상장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오? 대학께서야말로 뭐하는 짓이옵니까? 최질 장면. 뭐요? 상장군, 무례를 범하지 말게. 김훈 상장군이고요. 무기를 걷어라. 송구하옵니다, 폐하. 하나, 여기 있는 문관들이 무관들의 자존심을 계속 짓밟으니 저희도 참지 못하고 이리 걸기한 것이옵니다. 무장들의 자존심을 짓밟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혹 영업전을 두고 하는 말이오. 경은 내가 정녕 그걸 무조건 빼앗을 거라 생각하는 거요. 내가 이 고려의 무장들을 그리 팽개칠 거라 생각하시오. 단지 그뿐만은 아니옵니다. 그간 쌓여왔던 것들이 오늘에야 터져나온 것이옵니다. 켜켜이 쌓여있던 무관들의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오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요? 뭘 어찌하려고 이런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오? 우선 중추사와 중추일직을 저희에게 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둘에게 유배를 명해주시옵소서. 장현우와 항보유의를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배?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봉기를 윤호한다는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는 모든 국사를 저희 무관들과 함께 처리할 것임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들어줄 수 없소. 이 반역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며 죄 없는 신하들을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오. 폐하! 상장군! 더 미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놈들을 베고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문관들 편에 선 놈들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지게! 상장군! 저자들도 무관이네. 일단 정전으로 모시겠사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사옵니다. 단 오늘 밤 안으로 결정을 내려주시옵소서. 드라마 속에서는 영업전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타난 걸로 묘사가 된단 말이죠. 영업전이라는 게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였는데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무신들에게 나눠주던 영업전을 회수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업전이라는 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학계에서 사실 논쟁이 좀 되곤 있어요. 고려시대 토지 제도가 좀 애매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좀 힘든데 영업전이라는 거는 원래 당나라 균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균전제에서 이제 한다면? 역을 지는 관료나 일반 국민한테 땅을 주잖아요. 균전제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하면 땅을 줄 때 영업전과 구분전이라는 걸 합쳐서 줘요. 예. 영업전이라는 건 받는 땅의 20%인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받는 그런 땅의 땅이에요. 20%에 뭘 받는 거죠? 받는 땅이 예를 들면 10,000평이라고 그러면 2,000평은 영업전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8,000평은 구분전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영업전은 상속이 돼요. 소유지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구분전은 내가 군역을 안 진다거나 또는 뭐 하여간 국가에 무슨 뭘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토지예요. 어쨌든 영업전도 관료들에게 주는 거죠. 아니요, 전 백성들, 백성들에게. 전 백성들. 예. 예. 근데 물론 이게 정말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대비 그때만 해도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땅도 넓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논쟁이 복잡한데 예. 뭐 지금보다는 땅이 넓었으니까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미개척지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그래서 당나라 균전제에서 영업전이란 자우간 개인한테 주는 소유지 같은 토지예요. 예. 그런데 고려는 이 관료들한테 토지를 준다고 할 때 직접 소유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걷는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세, 지방세 같은 건데 예.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이 영의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땅을 영업전 10,000평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소유지 10,000평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10,000평에 대한 세금을 걷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 농민이 갖고 그렇죠. 있거나 거기서 이제 경작한 사람이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이제 벼나 뭐 이런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 토지를 관리하는 권리를 드립니다. 고려 때는 이제 이게 직권제와 본권제 중간 형태라 이런 희한한 전술을 써요. 그랬는데 그러면 고려의 영업전이라는 게 당나라 균전제의 영업전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되는데 예. 고려 시대는 중국 토지제도의 용어를 쓰는데 내용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이때 준 영업전이라는 게 소유지가 아니고 방금처럼 세금을 주는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세금을 걷는 권리. 그렇죠. 수조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수조권을 준 것이다. 예. 당나라 균전제에서 영업전은 소유권을 준 거지만 예. 이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토지를 단박에 옮겨준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뺏는다는 거는 아니 군인인데 죄진 것도 아닌데 토지를 뺏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조지일 거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임금체불이야. 이게 말을 영업전을 뺏는다 그러면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임금체불이죠. 그럼 고려 시대 때는 따로 녹봉의 개념은 녹봉은 또 따로 있어요. 녹봉은 따로 있고 예. 녹봉은 근데 있고 이게 거기에 워낙에 대해서 별게 없으니까 이제 이 수조권을 줬는데 예, 그런 수조권이 주수입이고 녹봉은 얼마가 안 되거든.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좀 생계 대책을 세웠을 수도 있겠지. 좌우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신들 니네는 땅 내놔. 이러면 누구라도 반란이 나지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영업전에 아마 수익 월급 체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황보유이나 이 장현우 같은 사람이 정말 바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은 얘들 뭐 월급 2, 3개월 체불하는 건 괜찮겠지. 예. 뭐 설득하면 되겠지. 옛날에는 우리도 기업에 임금 체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장 이렇게 안 되고 구속되고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란이 났다기보다는 저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지만 누적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렇죠. 인사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뭐 도병마사 같은 그런 주요 직책들도 그 무관이 아닌 그거는 그거는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전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조금 그 요즘 개념으로 간 거고 예.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장군들이 원하는 그 자리를 문신들이 계속 간다. 그건 아니고 인사 문제인 거죠, 인사 문제. 원래 그걸 문신들이 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했던 거죠. 원래 했고 뭐 박스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문신 구별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나 메가다가 대통령을 꿈꾸듯이 이렇게 큰 전쟁 나고 나면 항상 군인들이 대통령이 돼요. 그랜트가 남북 전쟁 끝나고 되고 아이젠허가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공을 세우고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에게 대한 보상은 항상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권력을 향한 욕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도 김훈과 최진은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뭐 명문가 출신이었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으로 아마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컸을까요?
아예 밑바닥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위는 되지 않았겠어요. 지역 기반이 또 있어야 되고 이때는 다 자기 예. 지역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훈하고 최질은 이 월급 체불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이 불평을 일으키니까 상장군, 스트라이크가 지금 이게 나고 뭐 하는 짓이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대학에서야말로 거의 뭐 칼 하는 빼고 막 짓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요? 저렇게까지 했으면 장장군, 정말 저렇게 했으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쿠데타고 진짜 쿠데타 하면은 무기를 뭐 걷어라. 저보다 훨씬 잔악하죠. 그리고 예. 저렇게 됐으면 김훈은 바보예요. 저렇게까지 나갔으면 무관들의 그냥 자존심을 바본 거지. 피해주지 그리고 말고 물러간다는 건. 저희도 왜냐하면 참지 살 수가 못하고 없어요. 저렇게 일탈게 한 되면. 것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가가 드라마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드라마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역사적 상황에서 나중에 이 타협을 하고 하는 거 뭐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를 월급 체불한다고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도 좀 항상 불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말 혁명 정신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모군란 때처럼 막 몰려가서 두드려 패고. 왜냐하면 이때 황보유하고 장현우를 병사들이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딱 이모군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사들은 막 봉기하고 맞아요. 그때 이모군란도 병사들에게 그거 뭐야 쌀 줬는데 쌀에 뭐 모래 섞여 있고 겨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월급 그게-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분노를 공유하게 되니까 그때 누군가들이 나서서 이때 우리의 권익을 좀 찾자 이렇게들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김훈하고 최질이 병사들 끌고 와서 궁전까지 들어와서 칼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태가 났어요. 예. 그러면 장군은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대표로 가서 이거 방치하면 큰 반란이 납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렇게 타협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무력 충돌이 있진 않았고 뭐 어떤 그 김훈과 체질이 자기 세력을 기반으로 은근슬쩍 압박하는 형태의 난이었을 것이다. 육품 관직이 하나 있어요. 어디 사무관인데 그게 2명이야. 그러면 무관 2명 이렇게 해서 양립시켜 달라라는 그래서 티오를 늘려주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교섭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뭐랄까 그 병사들 중엔 자기 사단 병력도 있었을 거니까 김훈도 권력자로 올라서게 되고 예. 자기도 재상급으로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무신들이 그 조정의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면 약간의 혼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글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글을 못 읽는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면 무신하고 문관이 그렇게 구별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은 항상 무관들에게 어떤 권력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좀 하위 계층들, 예를 들면 지방 출신이라든가 신분이 좀 낮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공을 세우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뭘 좀 주시오.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조선 시대로 말하면 무슨 신진사대부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등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표를 갑자기 확 늘려서 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록에는 문관과 무관이 반반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어쨌든 이때는 그렇게 교육이 보급된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이걸로 올라왔던 사람들이고 다 야정군 출신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행정보라 그러니까 자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때는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야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정말 요즘 발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행정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문관, 무관으로 꼭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척준경, 나중에 활약하는 척준경. 예, 원래 그 서리 여진 정벌 집안이에요. 때, 예. 원래 서리 집안이고 원래 이 서리 행정 말씀하신 그거 군 행정 같은 거 처리하던 사람이에요. 지방 행정. 근데 워낙 이것도 잘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장수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공을 세우는 사람한테 고려나 조선시대는 관직으로 포상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결국 관직으로 포용해야 될 사람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해결을 못 해주니까 뭐 임금 체불 이런 건수를 잡아서 이들의 스트라이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껄끄럽지 않다 보니까 또 이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는 거죠. 예. 전쟁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군인들이 하나의 그 정치 세력으로 형성이 됐을 네, 테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뭐 포상한다든지 등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을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해결 방식은 한 150년 뒤에 이제 무신정변에 비하면 좀 젠틀하고 어찌 보면 또 순진한 방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무신정변 때는 진짜 일단 다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과장인데 무신이 문신들을 다 죽인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후대의 무신난하고 비교하면 무신 정권 시절 때는 거의 관료군의 상당수를 점거할 만큼 이런 세력들이 세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로 가는 거고 이때는 커지니까 3분의 2, 2분의 1은 완전히 교체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야, 이렇게 뭐 일종의 개경의 봄이죠. 개경의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이제 벌어져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금방 진압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그 진압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이자림이라는 장군이 요 이제 김훈과 체질의 난을 이제 그 진압하는 좀 갈등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자림이라는 장군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자림은 청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주 이씨. 예, 그래서 청주가 후삼국 시대부터 꽤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궁예의 직할 세력도 청주 세력이었고 여러 번 나와요. 하여간 중요한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끈끈하고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하는 군사 집단으로서 강력한 집단이 그러니까 청주 이씨 집안은 고려 황제한테도 조금 충성을 하는. 그거는 원래 충성이라는 거는 궁예한테 충성했다가 왕가한테 충성할 수도 있고 청주군이 궁예에 충성했다고 하더라도 청주 세력이 다 충성했느냐? 아닐 수도 아니었겠죠. 있죠. 예. 어쨌든 청주가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과거급제 출신이에요. 고려는 과거급제했다고 문관으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동북면 병마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서경에서도 근무했었고 아주 화북 밑에 쪽에 방어사 역할을 맡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서경에서도 하고 동북면 병마사까지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드라마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귀족, 중앙 귀족, 호족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걸로 나와. 그러면 중앙 귀족은 다 단결해 있느냐? 지방 세력은 다 자기 편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 청주 안에도 A당, B당 이때니까요. 자기들끼리 더 싸워요. 그래서 무슨 권력 투쟁이 나면은 중앙하고 지방 세력만 싸우는 게 아니고 중앙 세력이 지방 세력하고 연계해서 투쟁하고 지방 세력 꺾을 때는 지방 세력을 이용해서 꺾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림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방 출신이고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김훈이나 최질 집단의 약점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동북면 방어사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김훈 최질의. 채직이 됐겠죠. 왜냐하면 한 관직에 오래 두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그 전에 뭐 김훈하고 최질하고 싸우다가 맞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개인적인 건 모르겠고 어쨌든 현종한테 와서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내가 그 김훈과 체질을 진압할 계책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서경 책임자로 파견해 달라. 그러면 서경 세력들을 모아서 김훈하고 체질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 서경 세력과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이자림도? 그 사람이 서경에 옛날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놨답니다. 야,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왜냐면 있는 사람이죠. 원래 우리도 이제 전 근무지에서 전혀 안 친한 사람들만 있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경우도 인사 나는 경우 있는데 거기서 나름의 그런 인망을 쌓았던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옛날 부하들한테. 제가 아는 분이 회사에서 이렇게 정리해고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있을 때 그 보직이 하청업체한테 갑질을 많이 하는 부서였어요. 근데 이분은 막 도와준 거야. 오히려? 네. 그랬는데 정리해고를 당하니까 그 하청업체 분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러니까요. 아주 신사업을 하나 찍어줬어요. 야, 그 신사업이 뭡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이건 내가 경제방송이라서 지금. 그거 오래전 얘기라 이제 군사 이미 저 지금은 세락산업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하청업체 분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건물 이런 거 다 알아준 거예요.
이분은 정말 그냥 그걸 시작해서 엄청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사 참 세공지마예요. 네. 자기가 이제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 몇 년 해요. 한 15년 할 동안 뿌려놨더니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다니까. 어쨌든 이자림이 이제 서경 판관으로 그렇게 돼서 과거의 자기 세력과 함께 이 이제 김훈과 최질의 난을 진압을 하는군요. 그래서 서경에 가서 자기 친위대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약속도 했겠죠. 이 고려라는 나라는 어쨌든 관직으로 포상하는 게 최고인데 네. 이건 티오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근데 서경은 또 중요한 데잖아. 그러니 아마 이렇게 했겠죠. 김훈하고 최지를 쫓아내고 저걸 우리 보고 달라고 그러자. 어쩐 당연히 이제 이자림도 속셈이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되고 만들어 놓고 이제 김훈하고 최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현종이 서경에 시차를 갑니다. 예. 근데 그건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때 계속 고란이 쳐들어오고 이때도 거의 매년 전쟁이 있으니까 그 서경은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 한번 가서 위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2차 침공 때 서경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 왕이 한번 간다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때 거란의 항복파들도 많았고 숙청도 막 나고 그랬으니 호위하고 가야죠. 그 다음 편 예고에서 이 현종이 친조를 하러 가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드라마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나 보네요. 이제 친조를 하러 가면 서경에 잠깐 머물러야 되니까 네. 그걸 그 이제 계기로 가면서 뭐 이렇게 일을 벌이나 보네요. 네, 그렇게 된다. 어쨌든 서경에 행차를 하게 됩니다. 네, 현종이 네. 행차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파티를 열죠. 항상 그렇지만 파티. 일단 파티 투나잇 한번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파티를 못 가겠어. 근데 또 한번 행차 왔으니까 뭐 왕이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이제 부하들 고생하니까 한번 연을 열어준 거죠. 황제는 가면 무조건 파티지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파티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식을 했는데 거기서 그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정변이 벌어지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서경 판관이었던 이자림이 김훈과 최질 일파를 숙청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게 개경의 봄, 김훈과 최질의 난이. 근데 사실 요즘에 이상하게 또 현종이 고려의 성군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갑자기 성군이라는 단어가 도는지 모르겠는데. 성군 아니에요? 현종은? 아니 우리가 이제 성군이라는 말을 마구 쓰는데 현종이 훌륭한 왕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맞는데 이분도 난세의 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군이라는 말 속에는 뭐든지 착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은근히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전쟁과 난세를 경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만 갖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 뭐 조조를 난세의 간웅이라고 하듯이 난세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군스럽게 헤쳐나가기가 쉽냐. 오히려 지금 성군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현종을 이렇게 엉뚱하게 미화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자기의 안위만 모색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불안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골격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정말 훌륭한데 그 과정에서 모든 거를 성스럽게 처리하지는 않았던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난세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군이란 평가가 오히려 현종에 대한 평가를 제한해버릴 수 있다. 유능한 군주 그리고 군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군주가 그렇죠. 제일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군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일을 잘했던 일잘러 군주였던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김훈과 최질의 난 진압이 어떻게 묘사가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보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란이 중기병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경기병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전술을 쓴다는 거죠. 중기병은 아무래도 활보다는 활도 가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한 20km 정도도 안 나와요, 시속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이제 얼마나 많이 껴입느냐의 또 차이예요. 또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죠. 네, 그래서 아주 많이 껴입으면 뭐 3필씩도 껴입는다고요.